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KF21 얘기를 할 텐데 오늘 KF21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특파원님을 굉장히 또 많이 괴롭혀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야기를 안 하면 네. 잠이 안 오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KF21 EX라고 해서 이제 좀 확장 버전, 뭐 끝판왕 버전 이 얘기를 한 1년쯤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KF21에 대한 업데이트가 조금 뜸했었는데 오늘 우리 특파원님께서 굉장히 커다란 보따리를 가져오셨다고 해서 제가 급히 우리 특파원님을 모셨는데 그동안 1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KF21한테. KF21 EX에 대해서 이제 카이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네. 어디까지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인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이제 일반 생활로 치면 컴퓨터를 만들 때 야, 내가 CPU를 어디까지 넣을까, 램을 어디까지 넣을까 이렇게 사양을 만드는 단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11가지의 개선점이 들어가는 것이 일단 논의가 되었습니다. 11가지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루하지 않게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F35랑 비슷한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DAS, Distributed Adapter System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 조종사가 앉아 있는데 이 바다 밑이 뚫려 있는 거야. 360도를 감시할 수 있고 이거를 증강현실 상태로 보여줄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미사일도 경고하고 뭐 이런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거 건담에서 이거 맞습니다. 파일럿 그거잖아요. 네, 약간 조금 진지하게 하면 이제 제타 건담부터 네, 그런 게 있고 에이사 레이더의 전자 공격 그 다음에 전자 수신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게 블록 2까지는 사실 못 들어갔는데 이제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구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션 컴퓨터 그래서 무기를 뭘 쓰겠다 뭐 이런 거 골라주는 컴퓨터들이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AI가 들어가는군요. 비행뿐만 아니라 작전에도 AI가 광범위하게 들어가서 KF-22 EX는 사실상 AI 전투기가 된다. 그렇군요. 위상배열 안테나가 지금 위상배열 A사 레이더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전자전 장비도 다 A사 안테나를 적용하겠다. 이 전자전 위상배열 안테나는 그 카이가 개발하려고 하는 전자전기에도 굉장히 많이 큰 연관이 있다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네, 제작 방식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있지만 기본 개념은 비슷하고 카이 입장에서는 지금 전자전기 사업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자전기, KF-22 EX, 그 다음에 무인기까지 이렇게 3개의 전자전 장비를 통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투발용 디코이가 있어요. 그 디코이가 미끼죠, 사실.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그 항공기용 전자전 포드로는 ALQ200이라는 게 있는데 이 ALQ200의 핵심 부품이 DRFM이라는 칩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제머랑 없는 제머랑 차원이 달라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을 투발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ALQ200 지금 우리 전자전 포드를 막 여러 개 뿌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건 훨씬 더 교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스텔스 성능 같은 경우에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의 KF-21을 구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이런 전자전기 장비랑 같이 결합이 되면 F35 수준 아니더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저걸 교란할 수 있게 된다. 기타 뭐 위성통신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무인기 통제, 데이터 링크 이런 것도 있는데 데이터 링크나 이런 전자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흥미들이 잘 없으실 거지만 요거 부분에서는 좀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텔스를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인지 요게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일단 스텔스성이 향상되면서 레이더도 지금 AI가 들어가는데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시켜가지고 탐지거리를 최소 몇십 프로씩 향상시켜서 지금 현재 KF-21 레이더 탐지거리는 기밀이지만 공개된 정보나 이런 걸로 유출해 봤을 때 F15K 이상이거나 이제 최소한 F16U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F16 버전보다 더 길거든요. 약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 최소 200km 이상에서 탐지를 가는데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제 보기에는 중국의 그 5세 전투기 수준 요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 임무 반경이라든가 향상이 된다는데 형상을 바꾸지 않고 안에 빈 공간에 연료를 더 채워 넣어서 이제 항속거리를 기게 만든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KF-22 스텔스 모드, EX 모드로 가면 스텔스가 필요하면 이라면 외부
내부 연료 탱크를 장착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빈 공간을 채워 넣어서 이제 연료를 더 늘린다. 그래서 이제 전투 행동 반경을 이제 한 10여% 이상 늘리는데 요 같은 경우에 이미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FA50이 현재 수출형 개조 개발 사업으로 해서 네. FA50을 빈 공간에다가 연료를 더 채워 넣는 이런 네. 작업들을 하고 있고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앞서 말했듯이 전자전 포드도 AI가 들어간 제밍 포드를 마치 이제 그라울러 같이 그거를 EX에다가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 이제 스텔스를 위해서 캐노피 같은 데가 금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레이돈 같은 것도 내가 레이더 전파를 발산하는데 저 레이더는 반사를 하고 이게 투과를 안 하게 이제 선택적 투과라고 하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내부 무장창 2개를 장착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스텔스로 가려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내부 무장창이잖아요. 내부 무장창인데 여기 내부 무장창에 어느 정도의 이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적어도 F-35 수준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F-35 수준이 원래는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바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F-35의 핵심 무장이라 할 수 있는 2000파운드 폭탄급까지 내부 무장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원래 알려져 있던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 KF-22EX가 4발의 미티어 미사일을 내부에 장착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취재를 해본 결과 이거 말고도 폭탄은 어디까지 갔냐 그 기존에는 250파운드 SDB라 해서 좀 작은 폭탄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공간과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2000파운드급 폭탄이 장착되게 한다. 2000파운드 폭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일반 폭탄도 있지만 벙커버스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BLU-109가 들어간 GBU-31 벙커버스터 2발을 장착 가능한데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F-35A는 요거 2발을 장착하고 암람 2발을 장착할 수 있어요. 근데 KF-21은 F-35보다는 그래도 좀 가벼워가지고 이 2발을 장착하면 이제 암람 장착은 어렵다. 공대공은 좀 안 되는군요. 그래서 공대지로 이제 2발 하는 게 2000파운드까지 된다. 요 정도까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2000파운드급의 벙커버스터 2발이라면 이게 스트라이크 패키지 들어가면은 적으로서는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옛날에 만약에 이런 조합을 만들었으면 아마 태클이 들어왔을 거예요. F-117 같은 게 이 2000파운드 2발 내부 무장 가능한데 걔는 전투기가 아니라 공격기잖아요. 그렇죠, 공격기죠. 그래서 암람이랑 이런 대공 미사일을 내부 장착 못하면 어떻게 돼? 이럴 때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무인편대기가 있습니다. 무인편대기 같은 경우에는 5톤에서 7톤 정도로 이게 크기를 그렇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크기를 키우는 게 가능은 하지만 이게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무거운 무장은 KF-21EX가 2000파운드 폭탄 같은 거를 내부 무장하고 공대공 무장은 호위하는 무인기가 장착을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기가 이제 에스코트를 해주고 얘가 들어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2000파운드라는 사이즈가 이제 직경을 한 95cm 정도 되는데 길이 3.8m, 그 다음에 폭 95cm 요 정도 공간이면 F-35로 치면 JSM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레이시온과 콩스버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대한 미사일인데 이게 사거리가 300km가 넘어요. 요런 식으로 장거리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다. 그 사이즈를 그 정도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KF-21 무장 장착량이 상당히 많고 F-35를 능가하거나 동등한 건 아닙니다. 이런 큰 무기를 달면 대공 미사일은 장착하지 못하지만 이걸 장착할 수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스텔스기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이런 뭐 스텔스 모드고 내부 무장창이긴 한데 사실 F-35가 덩치가 작지 않은 비행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뚱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항상 그런 거에 좀 시달리거든요. 뭐 무장 탑재량에 대한 그 제한 때문에 시달리는데 사실 KF-X가 F-35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한둘라가 작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내부 무장창에다가 이렇게 무장을 막말로 쑤셔 넣게 되면 이게 긴 항속고를 요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연료 탱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있어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거는 KF-21에 들어가는 20mm 발칸포 있지 않습니까? 그 발칸포의 탄약 중량을 좀 줄이고 내부 공간에 그 빈 공간에다가 연료를 다 채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보다 전투행동 반경이 10% 정도 이상 늘어나는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이제 한반도 전역 작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수출을 할 때라면 조금 더 긴 사거리나 이런 걸 요구하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연료가 많아질수록 스텔스기가 유리한 게 뭐냐면 스텔스기는 아시다시피 360도 전방향에서 모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게 아니라 정면.
특정 각도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스텔스기가 적진을 향해 침투하는 것은 직선으로 침투하지 않습니다. 적 레이더 위치를 파악하고 삐뚤빼뚤하게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연료가 많이 있을수록 적 레이더의 그 추적 경로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포인트가 많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연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인데 형상을 바꾸지 않고 이 연료를 만드는 그 채워넣는데 사실 좀 많이 고민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특파원님께서 거금을 들여서 이 KF21EX에 대한 독점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걸 오늘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보여드린다고. 네. 괜찮으세요? 그 말이 이제 고급 컨텐츠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가 네. 그 공개 자료를 사용해서 KF21EX에 대한 상상도를 네. 만들었고,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제가 이제 보안을 지켜가지고 공개 자료 중심으로 KF21EX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네, 네. 설명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저작권을 가진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이게 굉장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캡처나 이제 사용하실 때 조금 조심을 하실. 저는 좀 쓰게 해주세요, 몇 장. 그거는 제가 하시는 거 보고.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카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 있는 건 카이의 공식 자료가 아니라 네네.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만든 창작물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네. 그 과정에서 카이 지금까지 알려진 KF21 내부 공간 뭐 이런 것도 좀 분석해 보니까 2000파운드 폭탄을 넣을 수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 내부 보장창 도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어를 약간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해야지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서 좀 튀어나온 벌지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개 생깁니다. 벌지가 두 개 생기는군요. 네. 이게 원래 FB22에서 적용되는 건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키워야 되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KF21의 그 내부 구장창으로 쓸만한 공간이 넓긴 했어요. 네. 그래서 F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발에 그 엔진이 엄청 직경이 그렇죠.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구장창 공간이 좀 울퉁불퉁하고 효율적으로 안 나오는데, KF21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흡입구 밑에 있는 그 내부 구장창 네. 공간이 비교적 바둑판 모양으로 좀 네모나게 이렇게 딱 되죠. 나와가지고 이제 효율이 좋고 다만 이제 그대로 이제 도어를 매끈하게 만들면 2000파운드 폭탄이라든가 이런 미사일들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어를 약간 튀어나오는 형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알았고 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내부 연료에 대해서 관점이 좀 많이 모자라겠다 해서 제가 공개 자료로 분석한 결과로는 이 연료를 더 늘릴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이거는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관포를 없앤다. 기관포를 아예 없애버린다. 거기다가 연료를 하고 KF21이 원래 복자형 있지 않습니까? 네, 복자형이 있죠. 전투기 중에 일본의 미쯔비시 F1이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네. 그게 T2 훈련기에다가 후방 좌석에 연료를 채워 넣었어요. 네, 네. 형식은 이제 복자 형태에다가 좌석을 드러내고 그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연료를 넣는 이렇게 해야지 좀 항속거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거 얘기 아닙니까? 우리 FA50 두 명 타는데 이거 후방석에다가 연료를 해놓고서 이제 전방석만 하는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그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면 아마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반도 전역에 대한 스텔스 작전은 가능한 수준으로 나올 수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KF21을 만들었을 때 우리 5세대로 발전을 생각하긴 했어요. 네네. 하지만 그때는 이제 2010년대, 그러니까 폰으로 치면 아이폰 3, 4 나올 그렇죠. 때쯤에 설계했는데 그동안 변경된 경향이 많고 그래서 기존의 틀 안에서 비행기 KF21EX를 만들려니까 사실 개발자분들이 고충이 심합니다. 왜냐면 내부 구장창 공간을 확보한 건 좋은데 이 KF21이 처음 만들 때 이게 제한 조건도 많고 그 기술적으로 엄청 도전적인 그걸 못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설계되니까 개조를 하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보여서 우리 개발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솔직히 사이즈도 조금 아쉬운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 연구 중에도 이게 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KF21이 설계 동안에 15.2m에서 16m 이상으로 길이가 또 늘어난 적도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거죠. 처음부터 그냥 KF21 스텔스로 만든다 이렇게 결정하고 갔으면 그때 당시에는 비용이 좀 들었어도 이 개조 비용이 적은데 이런 개조를 할 때 핵심적인 거는 길이를 늘리거나 뭐 동체를 막 늘리거나 그러니까 호넷에서 슈퍼노에스를 가거나 이런 걸 할 때 항공 역학적인 변화가 심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존의 KF21 형상에서 최대한 스텔스로 만들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거 요게 좀 고민거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특파원이라면 어떤 제안을 하시겠어요? 일단 제가 앞서 말한 대로 KF21 내부 무장창에 큰 미사일, 그러니까 2000파운드 폭탄
폭탄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인기가 공대공으로 들어가되 무인기가 아주 가깝게 KF-21이랑 비행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의 항공처럼 움직일 수 있게 연구를 하게 되면 KF-21이 대공 사격할 때 무인기를 사용해가지고 사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구현이 필요하고, 요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할 거는 단거리 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제가 좀 방송을 했는데, 아직 단거리 대공 미사일도 완성이 안 된 시점에서 좀 서두르긴 하지만 우리가 유럽의 차세대 미사일 경향을 좀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IRIST 혹은 AIM-2000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KF-21에 장착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산화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만든 회사는 이미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 중이에요. FCAAM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 미사일 특징은 납작합니다. 납작해요? 네. 그러니까 단면이 거의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스텔스 성능을 확보해서 레이더가 워낙 좋아지니까 이제 미사일 오는 것도 레이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일단 스텔스로 해서 은밀히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 대공 미사일인데도 스텔스 성능을 넣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제 납작한 공대공 미사일, 이 FCAAM 같은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제가 앞서 말한 대로 2000파운드 폭탄에다가 대공 미사일을 같이 옆에 붙일 수 있는 여유가 되고, 이런 기술로 이제 그 하드웨어를 바꾸는, 그러니까 KF-21을 막 날개를 바꾸거나 늘리거나 한데 몇 조 단위 비용이 든대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정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기를 좀 발전시키자. 그러니까 뭐 초소형 드론들을 KF-21에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형상을 바꿔야 된다면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제 미그-29 SMT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뒤쪽에 뭐 전자장비 이런 거 때려내면서 굉장히 이렇게 쭉 뻗게 이렇게 만든 게 있었는데. 연료 탱크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 F-16 같은 경우에는 그 옆면에 2개, F-15는 동체 아랫면에 2개를 했는데, 미그-29 SMT는 형상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부풀린 연료 탱크가 그 추가를 해서 연료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컨펌한 연료 탱크가 아니라 아예 요거를 그냥 바꿔버린 거고. 네, 맞습니다. 그 개념을 좀 적용해서 이제 형상 변경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KF-21 연료량을 좀 늘리면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지금 KF-21이 마하 1.8 정도 되는데 아마 마하 1.6 정도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무거워지고 하니까. 근데 F-35가 최고 속도가 마하 1.6이라 해서 F-35랑 공중전이 해서 2.0짜리가 이기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공중전은 대부분 0.9에서 1.2 마하 이제 시속 1500km 이하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연료 탱크를 좀 값싼 가격, 그러니까 최소한의 변화로 연료 탱크를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뭐 유력한 국가들에서 이제 6세대 전투기가 이제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된 거 6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5세대에서 뭐 하냐? 차라리 미국으로부터 6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고 KF-21은 그냥 블록2에서 종결하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선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KF-21 사업 방식은 업체 주도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KF-21 외에 다른 그 우리 국산 무기들은 정부가 국가 주도 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현업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이권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업체들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KF-21 플랫폼을 빨리 버리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첫 번째로 하나 있고, 두 번째로 KF-21을 아직도 마탕찬하신 분들이 아직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있어요. 이게 제가 곤란하지만 매우 곤란하죠. 솔직하게 말하면 KF-21을 사는 바람에 우리가 F-35를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주체가 누군지 그냥 나올 것 같은데. 근데 F-35가 좋은 비행기고 KF-21EX 제가 지금 요런 게 개량되고 11가지가 변경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적 수준까지 스텔스를 적용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그렇죠. 듭니다. 돈의 문제니까. 그래서 KF-22EX는 KF-22가 F-35의 중간 정도의 스텔스. 그래서 일반적인 4세대 전투기는 한 40km 미만에서 탐지되는 요 정도 수준의 적절한 성능을 요구하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특히 F-35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운용 유지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 F-35 우리가 대량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KF-21에 좀 더 관심을 쏟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사실 요게 어느 정도 관련된 게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KF-21을 개발할 때 해외 주요 방산업체들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새로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 KF-XX를 하는 6세대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해외랑 협력이 필수적이고 왜냐하면 6세대 기술 우리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과정에서 해외 업체들은 비행기 좀 사달라고 하면서 네. 예, 이게 한 20년 전에 사실 FX 사업 때 있었던 일인데 네. 그거를 다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에서 연구를 한 게 뭐가 있었냐면 네. 그 F-47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보잉이 F-47을 하면서 로키드 마틴이 오리알이 됐어요. 그렇죠.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됐는데. 근데 F-47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F-35를 6세대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설계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날개도 이제 F-16XL처럼 바꾸고 네.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5세대 플랫폼에서 이런 그러니까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가진 데서 바꾸면 쉽게 될 수 있는데 KF-21은 뭐 공차라든가 이 정밀도 이런 것들이 4.5세대 기반이기 때문에 날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드는 돈 대비 효율이 좀 작아요. 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러니까 KF-21을 최대한 스텔스하게 만들고 이게 가성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작전 준비 성능 그 다음에 적절한 성능과 이걸로 충분한 수량 확보할 수 있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직도 뭐 라팔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 특파원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